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입법부의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요.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에서 여러분들 이 법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또는 많은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뭔가 법을 집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사법부의 역할은요.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을 해석을 해서 이 다툼이나 범죄에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이 사법부에서 하고요. 그러한 활동을 우리는 사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법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개인의 다툼 또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사법활동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툼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 활동을 사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여러분들 정리되시죠? 사법권의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이 일단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실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재판에 간섭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본권이 침해가 당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1조를 보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관이라는 건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법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사, 법원에 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 제103조를 보면 법관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여기 들어갈 두 개의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입법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법률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헌법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 그 사법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이 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법원이 대법원 그리고 각급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을 말하고요, 각급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법원 최대한 안 가는 게 좋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사가 된다거나 또는 검사, 변호사가 된다거나 또는 법원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곳이요. 이 가장 밑에 줄에 있는 이 1심 법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재판받는 곳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언제 가냐면 뭔가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요. 옆에 선생님이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요. 그냥 좀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는 사건을 재판을 할 때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친구들은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그럴 경우에 보호 처분을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19세 미만의 청소년,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형사처벌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의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에서 일단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이라는 곳은요, 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졌다,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행정법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술에 이제 취하셨어요. 이제 음주를 하셨죠. 음주를 하시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자기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본인의 차가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에 올라타서 한 3m 정도를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셨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결국 면허 취소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 아저씨께서. 근데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자기는 단지 집 앞에 주차를 위해서 나와서 3m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니까 억울하셔서 행정법원에다가 그 행정처분 나의 너무 불리한 처분이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을 행정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어차피 집 앞이긴 하지만 그 앞에 집 앞도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을 선생님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부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개인이 받았을 때, 그럴 때 행정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재판을 하는 곳이 지방법원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재판을 받는 곳이 지방법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이 목동역 근처에 우리 남부지방법원 있죠. 여러분들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너무 불합리해요.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지방법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여러분들 고등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등법원은요, 우리나라에 6개가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이렇게 6군데가 있고요. 우리 서울에는 어디 고등법원이 있냐면 선생님이 알기로 교대역 근처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억울해요. 그 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또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요, 한 사건에 대해서 총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군데 있습니다. 서초역 근처에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짱, 대법원 장과 또 대법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시는 그 판사를 우리는 대법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특허법원은요, 특허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을 발명했을 때 그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그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을 특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특허 관련된 소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허는 되게 특이한 게 1심 법원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법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특허는 우리나라 두 번 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2심 법원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특허법원에 가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교과서 39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부는 형인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대요. 흥부는 같은 자식인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받는 재판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될까요? 자, 먼저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죠. 그럴 때는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나요? 네, 가정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님이와 달님이는 자신들을 위협한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사냥꾼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자 검사는 다시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벌써 몇 번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나요? 네, 두 번째 재판. 2심이라는 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재판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마지막 법원인 대법원으로 가야 되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려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콩쥐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밭일을 쉽게 하는 농기계를 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유사한 상품이 있다면서 등록되지 않아서 재판을 신청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자, 무엇과 관련한 재판인가요? 네, 특허와 관련한 분쟁인 거죠. 그럴 때는 2심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이제 사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또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사법부라는 것은 법원, 그리고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헌법재판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도가 매우 크고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재판소는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헌법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딱 5가지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3명은 또 사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국가기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네, 5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무엇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무엇을 지키고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 이름에서 나오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한 그 결과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5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역할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첫 번째 역할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의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옆에다가 따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 선생님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그리고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법률이 있죠. 민법도 있고요, 상법도 있고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상속법까지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법의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당연히 헌법에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한 법률이 헌법에 침해가 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헌법에 침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10년 후에는 이제는 헌법에 침해가 되는 법률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헌법에 침해가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폐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헌법에 위배가 된 법률을 폐지시키게 되는데 그 재판을 우리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가 되게 어렵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자, 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의미합니다. 자, 헌법. 위는 위배하다. 그리고 법률이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죠. 즉,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한다라는 것.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 이 법률을 폐지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실제 이번에 폐지된 법률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2019년에 재판 결론이 났습니다. 낙태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제 형법에 낙태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부녀자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약물이나 수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아이를 낙태가 무엇인지 알죠? 아이를 일부러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이 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또 여자가 부탁을 해서 또 낙태 수술을 도와준 사람 역시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낙태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실제 낙태를 여러 번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 그 재판,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가 생겼을 때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의사가 낙태죄라는 형법이라는 이 법률은, 낙태죄라는 법률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이 낙태죄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낙태를 여러 번 시켰던 이 의사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의사가 주장하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법의 어떤 규정에 이 법률이 위배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 헌법 제10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이미 기본권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행복추구권 안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즉 국가 권력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즉 아이를 임신을 했더라도 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살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 없이 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의사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라는 법률은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기록된 기본권을 위반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재판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났어요. 작년에 결론이 났고요.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맞다. 의사 너의 말이 맞다. 실제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낙태죄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없어지게 되면 사회가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올해 안까지는 이 낙태죄가
조금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고 부랴부랴 지금 낙태죄와 관련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다른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태죄가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법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5가지 역할 중에 그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4개의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왔으니까 사례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법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그 사법이라는 활동은요,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개인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사법이라고 했고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을 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조직과 기능, 가장 먼저 재판을 받는 곳, 우리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재판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기능은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즉 위헌법률 심판, 즉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낙태죄라는 법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 5가지 중에 4가지 남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만큼이나 중요한 재판입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호소하다 소자고요. 원자는 원할 원자입니다. 즉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을 호소하는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즉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권 침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법률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행위, 국가의 어떤 처분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 기본권 침해됐으니까 침해한 그 국가 행위를 중단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모든 음식점을 흡연이 안 되는 구역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음식점에 가면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두고 흡연자 단체에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이러한 처분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즉 흡연자 단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한번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연자 단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부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즉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일 뿐이지 뭐 음식점의 시설을 변경하라거나 철거를 하도록 요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음식점에 딱히 재산권이 침해당한 건 아니다. 그리고 너네는 이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라고는 하는데 간접 흡연을 통해서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너무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헌법소원을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올해 신청한 헌법소원인데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고 정말 시민의식이 투철한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걸 선생님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감동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헌법 소원이냐면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정부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환경 보전을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계속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처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무슨 결석 시위도 한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광장에 모여서 그런 소극적인 정부의 대처에 항의를 하는 시위겠죠.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환경 보전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는 고등학교 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즉 이렇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정부의 그런 태도는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소원이란 법률이나 국가 권력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심판하는 제도고요. 만약에 그 국가 권력이나 어떤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확실시되면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국가의 처분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이거 정말 잘 아시죠? 우리 국회 하면서 배웠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헌법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죠.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우리는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국회 하면서 살펴봤으니까 선생님이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네 번째는요.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배울 때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책에는 그냥 위헌을 빼고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정당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국회 할 때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죠. 뭔가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앞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위헌자를 붙였어요. 우리 위헌법률 심판할 때 그 위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뭔가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제를 위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정당은요. 마땅히 해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심판을 우리는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하고요. 이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적어놨냐면 통합진보당이라고 적어놨죠. 실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요. 여기에 국회의원 한 5명 정도가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판결문을 읽는 그 헌법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실제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고요. 실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정당이었냐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것은 실제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정당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해산이 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근데 이 이름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요, 이러한 정당을 만들지도 못하고요. 해산이 되면 여기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합당해야겠죠.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금 특이한 그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권한쟁의. 쟁이라는 건 어떤 분쟁을 말합니다. 즉, 권한쟁이라는 건 두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민사소송, 형사소송이라고 할 때 민사소송은 두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도 되게 흔히 많이 일어나요.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에 해상경계 분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실제 바다를 접해 있는 도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바다의 경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산물이 있는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그 경계에 따라서 거의 200억, 300억 정도의 가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상남도와 그 전라남도가 이러한 해상 경계를 두고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 두 국가기관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국가사 41쪽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는데도 민법에서는 자녀가 성을 바꾸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법이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라고 해요. 이 법이 즉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심판해 주세요. 무슨 심판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선생님 심판은 쓰지 않을게요. 위헌법률 심판. 실제 이 법은요, 호주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하면 보통 남자의 아빠의 성을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호주제 폐지됐습니다. 2005년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여자지만 우리 아이를 여자의 성으로 붙이고 싶다라고 할 때 가능합니다. 호주제 폐지됐기 때문에. 두 번째. 셧다운제.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불만이 정말 많죠. 셧다운제라는 건 선생님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2011년에 제정된 그런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게임에 접속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취미활동은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이런 인터넷 게임을 취미로 하는 학생들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게임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중학교 청소년들이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소원 재판을 냈어요.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여러분들의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권이나 아니면 앞으로 학습권이나 이런 거에 너무 밤새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심각하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셧다운제 지금 잠깐은 괜찮다, 정당하다, 합법이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를 지나는 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역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여기 있는 시, 여기 나온 무슨 시일까요? 예를 들어 부천시, 해서 부천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권한의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두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헌법재판소 관련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5가지 역할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그리고 탄핵,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즉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당 활동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권한쟁의까지.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